테크인스탁입니다. 오늘장 봐야 될 부분들 미리미리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권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내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바이든 후보의 사퇴가 오늘 새벽에 결정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위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사퇴를 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 종료라고 달아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결정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난 것까지만 팩트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른 대안이 특별히 없는 상황이에요. 게리 뉴섬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좋은 후보라고 예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꼽고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도 정치에 전혀 뜻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됐을 때 다시 새로운 대선 계획을 세우고 대선 자금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받는 것이 그대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전체적인 기조와 그 자금, 선거 조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시를 했지만 이게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있을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대의원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아예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트럼프와 조금 대결을 할 만한 그런 젊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을 만약에 데려올 수 있다면 이번 선거는 정말 대회전으로 한번 볼만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갔을 때 그다음에 해리스 지지를 얘기했을 때 바로 해리스는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가진 특성이 원래 대의원들한테 인기도 없는 데다가 인도계라는 거죠. 근데 인도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의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체 얘기가 아니니까 이걸 우리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에 사는 인도인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좀 높은 위치 기업 CEO라든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상당수의 분들이 브라만 계급이나 크사트리아 이상의 계급, 그러니까 카스트로 봤을 때 상위 계급이어서 굉장히 좀 오만하다, 거만하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바로 브라만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과연 트럼프와 대별되는 것은 맞는데 그 민주당이 어떤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유색인종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우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민주당 내에서 많은 논의가 오갈 것 같고요. 그래서 확률은 가장 높지만 과연 저분이 됐을 때 트럼프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여서 아마도 이제 한 달간은 꽤 많은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인데 지금 8월 말쯤에 결정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대선의 구도 자체가 트럼프 후보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8월 22일 정도에 대의원회의가 끝나니까 8월 말에 거의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거의 한 2개월 반 이상 정도는 남은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뭔가 타이트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차라리 선거 한 달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거의 트럼프 승 결정될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아직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됐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후보가 나와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 그땐 좀 해볼만 하다. 근데 지금 현재의 구도로서 해리스 부통령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면 확률은 꽤 낮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랑 좀 찾아봤는데 여전히 당선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나왔을 때 한 26%,
그다음에 트럼프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50% 위에 당선 확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봐서 뭔가 큰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앞서서 이 헤드라인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종료라고 달아주셔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가 되면 뭐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움직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을 보면 전혀 연관이 없는데 일부러 뭐 갖다 붙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있죠.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인디에프를 포함한 대북 관련주들. 뭐 김정은과 만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난다고 해서 뭐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이끌어낸다? 그 지금 트럼프의 그 레토릭으로만 보면 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은 잘 지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제재를 해서 핵을 없애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뭘 해결한다는 것도 아니고 긴장 관계만 낮추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대북 수혜주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다음에 뭐 지금 정부의 기조 자체가 뭐 미국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한미일 동맹 구도로 가면서 북중러와는 대립각을 세우겠다라는 게 기본 이 정부의 구도인데 그게 과연 미국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트럼프 랠리 종료 핵심 포인트는 쓸데없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급락할 가능성 혹은 뭐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트럼프가 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국영제 산업들, 뭐 굴뚝 산업들 이런 쪽으로는 일부 수혜가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 좀 볼게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라고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9월 금리 인하 지금은 현재 거의 뭐 90% 100% 육박하는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금리 결정은 제 생각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FOMC가 정부 눈치를 안 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는 적어서 뭐 연준은 아마 연준의 스케줄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데이터 디펜던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기엔 전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의 눈치 왜냐하면 뭐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연준위원들이 뭐 되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 듣고 뭐 9월 달에 꼭 해야 됐었는데 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는 아마도 뭐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그런 악수를 둘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경기가 떨어져서 금리 인하를 하던 보험적 측면에서 하던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데이터가 강하다면 상대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뭐 트럼프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금리 인하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연준위원들이 트럼프의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종목별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접점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올랐던 종목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권 내에 또 한 번의 경량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에너지 쪽 얘기를 해볼 텐데 조금 전에 우리 정치권 내 이슈 다뤄봤었죠. 그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난주까지 상당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양광 괜찮은지 기회가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죠. 태양광주들을 비롯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CS윈드가 갑자기 좀 급등하더라고요.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트럼프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나 이런 기대도 좀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 좀 어쩐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 먼저 베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뭔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러면 확률이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닌가. 바이든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정말 뭐 낙마할 것이다, 못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무시하고 계속 바이든이나 바이든 가족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낙마를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 바이든 가족과 바이든은 계속 완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관련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이든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낸시 펠로시가 거의 뭐 승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보다는 그 분위기로 인해서 더 조금 힘들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준비된 그림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아직까지 뭐 펀더멘탈의 회복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물량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옆쪽에 보시면 가격은 조금씩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Q와 P가 같이 증가했을 때 가장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 2분기, 3분기에 역대급 이익을 낸 그 태양광 부분에서 역대급 이익을 낸 게 수출 물량의 증가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가격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나타났던 것인데 결국 이 두 가지가 같이 회복되지 않으면 지금 이 적자 구도를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유럽은 뭐 태양광에 대해서 크게 뭐 큰 흔들림 없이 계속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유럽에서도 지중해 연안을 제외하고는 태양광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유럽에서 친환경 쪽을 계속 지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역적 어떤 배려가 필요할 텐데 실제로 태양광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뭐 이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중동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중국에서 팔고 있는 셀 모듈의 가격 혹은 그 외 다양한 이 밸류 체인의 가격이 지금 준비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향도 그렇고 미국 향도 그렇고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은 아직 공급 물량이 너무 많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물량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고량이 2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증권사 자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지금 재고 자체가 벌써 2년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막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켜야 어느 정도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경기 문제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주춤거리거나 한다면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지금까지 하는 프로젝트는 오케이. 그런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메리트를 주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고 소진이 지연됨으로써 가격 회복이나 수출 물량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당분간 회복은 좀 어려울 텐데 뭐 다른 기업보단 대표 기업인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하나솔루션은 어쨌든 기존에 캐시카우가 있었고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하나의 포인트, 크셀 공장이 미국의 직접 공장을 더 확대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석유화학 쪽에서만 회복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빌어서 뭐 국도화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KC 일부 기업들 석유학들 중에 회복되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뭐 금호학 같은 경우에도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지금 석화가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며칠 전에 LG화학의 CEO가 나와서 얘기한 게 석유화학이 어느 정도 바닥을 친 것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이제 정말 뭐 기업의 CEO가 나와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내려왔던 이익이 석화 부분에서만 해결이 돼도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태양광의 회복은 더딜 수 있으나 석화 부분에서 올라오면 일단 이익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설사 IRA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 긍정적 효과는 일부 있다는 거죠. 뭐 물류비라든지 이런 긍정적 효과는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가능성의 핵심 포인트는 태양광도 중요하지만 석화 부분의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제가 앵커께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미국에서 태양광 1위 지역이 지금 어디일 것 같으세요? 캘리포니아.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지난 2분기, 작년 1분, 올해 2분기인지 1분기인지 제가 정확한 시점은 헷갈리는데, 네. 올해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텍사스에서 이거 최근에 이렇게 늘린 거냐? 그렇지 않고요. 2005년부터 계속 태양광을 늘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당 업자들이 가서 뭔가 태양광에서 뭔가 보조금 받아서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트럼프의 지적은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하는 텍사스 같은 곳에서 태양광이 지금 미국 전체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즉 남부 벨트, 소위 얘기하는 썬벨트 지역 쪽에서 태양광을 늘리고 싶어하는 쪽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실제로 유럽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태양광을 늘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정말 날아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에너지 얘기 나온 김에 유가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주 후반에 유가가 또 크게 밀렸잖아요. 3%나 큰 폭의 급락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지금 또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 유가는 또 밀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일기 당시에 저유가를 상당히 좀 사랑했던 그런 대통령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앞으로 유가는 좀 어떻게 될지요? 네, 유가는 제가 보기에 급락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미국의 생산량을 많이 뽑아내고 있고 이게 많은 물량이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인 일본이나 우리나라 쪽으로도 일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오펙 쪽에서는 좀처럼 물량을 늘릴 생각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물량을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 쪽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어쨌든 꽤 되는 상황이니까 네. 러시아와 이 중동 쪽에서 물량 조절을 한다면 석유 쪽에서는 큰 가격 하락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들 국가는 석유 가격이 빠지면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드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계속 용인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때처럼 다시 저유가로 가기에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와 관련해서 저유가로 가긴 힘들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 서로 막 본토를 타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예멘 쪽에서 본토 타격.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은 확전이 되면은 유가가 오르고 이런 방향으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누군가 막게 된다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선택할 가능성은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할 땐 낮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최근에 정치 지도자들의 합리성이라는 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해서 전 세계 경기를 박살내는 게 과연 지금 지도자들이 취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란도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구색 맞춰놓기 위해서 뽑아놓은 온건주의자 하나가 그냥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죠. 물론 이란이라고 하는 체제가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그분의 결정하에 거의 모든 게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분명히 대통령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든지 일부 그렇게 소위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적성 국가가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저는 비교적 낮다라고 봐서 유가의 폭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가장 많이 좀 접한 외신이 아닐까 싶은데 마이크로소프트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IT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몇몇 기업들 그리고 또 여름 휴가를 갔다가 LCC 타는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좀 입으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IT 섹터의 반사이익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AI, IT에 대해서 의구심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문제.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안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보안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수가 전체 보안의 실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 AI로 가지 않는 게 맞다. 클라우드 쪽으로 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미 클라우드에 모두 자원을 배분해 놓은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 물리적인 서버를 구축하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클라우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진 않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각 회사들이 해야 될 것은 더 멀티 클라우드를 장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로컬 업체 내에서 믿을 만한 업체를 하나 선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또 믿을 만한 업체를 한 두어 개 선정해서 여러 개 클라우드로 분산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제가 뭐 아주 뭐 최근 뉴스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미국도 지금이 새벽이니까 아마 뭐 새로운 뉴스는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 그 확실한 어떤 문제점을 MS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그래서 해결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게 아직까지 네.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필요한 시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더 고도할 것인가, 보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ETF 중에서 그 보안과 관련된 ETF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베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내에서는 삼성 SDI와 그다음에 뭐 KT, SK텔레콤 정도가 현재 이 MSP 멀티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기 위해서 SDS죠.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게 뭔가 좀 더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 회사든 국내 회사든 삼성 SDS의 지금 성장 과정을 보면 삼성그룹의 클라우드 영역이 넓어지면서 또 삼성과 관계된 회사들의 클라우드 영역이 넓어지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멀티 클라우드가 넓어지는 상황이라면 뭐 삼성 SDI의 성장 속도 이런 것들이 좀 견고해질 가능성?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SDS, 그 다음에 뭐 KT나 SK텔레콤의 방향은 다르지만 지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뭐 이런 쪽에 좀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클라우드, 뭐 그 다음에 글로벌 보안 관련 ETF는 장기적인 관심 영역에 한번 두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의 쏠림 현상이 분산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습니다.